이슈가 머니. 이 시간은 잘 듣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 귀한 정보를 드려요. 세금 줄이는 법, 부동산 주식 동향, 연금까지 각 분야의 일타 강사들이 전합니다. 오늘은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노후 대비를 위해서 퇴직연금을 꾸준히 납입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주변에. 국민연금 외에 뭐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업권별로 장단점도 많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원래 그래서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다고 그래요. 너무나 가짓수가 네. 많으면 선택하기 어려운데 네. 근데 이렇게 가입자가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올해가 이제 퇴직연금 제도 도입한 지 20년 되는 20년이니까 네. 성인이군요, 이제. 2005년 12월 달에도 그러니까 20년 되고요. 네. 자산 규모도 적립금 규모가 한 430조를 넘어서서 규모도 상당히 많이 커왔는데 퇴직연금 제도가 이렇게 양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하나가 있어요. 네. 네. 뭐냐면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네, 수익률인데 이게 수익률이 정기예금 정도 금리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네. 이유는 뭐냐 그러면 가입자의 한 85%에서 90% 가량이 자기 퇴직연금 적립금을 정기예금에 맡겨두고 있으니까 정기예금 정도의 수익률에 머물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이걸 조금 더 투자 상품 쪽으로 조금 더 옮겨놔야지 장기적으로는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도입한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 7월달에 도입한 게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를 한번 도입을 했습니다. 옵션. 네네. 네. 그 제도가 뭐냐 그러면 나이가 혹시나 내 퇴직금을 어디다 운영할지 지정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돈을 미리 정해놓은 상품으로 옮겨놓는 제도예요. 아, 그러면 언젠가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돈이 방치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예. 수익률이 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내가 혹시나 방치했을 때 대비해서 어디 투자할지 미리 정해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정하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10명 중에 9명 정도가 원리금 보장 상품 같이 초저위험 상품을 또 택한 거예요. 그럼 이거 제도로 도입한 취지가 잘 안 되잖아요. 안정은 되는데 네. 이건 돈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뭐 하나만한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네. 과정이라서 그래서 디폴트 옵션 제도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 원리금 보장 상품, 그러니까 초저위험 상품에 치중되는 부분들을 이거 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손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달 19일 정부가 상반기 안에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날 발표한 내용들 좀 더 설명해 주시면요. 아까 이제 디폴트 옵션 제도를 네네네. 좀 네. 바꾼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디폴트 옵션 상품 크게 보면은 위험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눠요. 네네. 초저위험, 네.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이렇게 네, 나누면 네. 이 중에서 초저위험에 가입한 사람이 한 85%인데요. 세상에 압도적이군요. 그리고 수익률은 한 3.3% 정도 돼요. 연. 엄청 예. 많잖아요. 네. 많은 사람이 정기예금 정도 금리 만족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보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고위험에 가입한 사람이 한 23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은 한 16.8% 정도 수익을 냈거든요. 네. 어머나. 그 차이가 수익률 많네. 격차가 많죠. 아니 하지만 고위험에 갔다가 잃은 분도 있으실 이런 거 분도 아니에요. 있죠. 근데 예. 작년에 시장이 좋았으니까 그런데 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금융회사에서 수익률을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평균을 낼 때 하나는 뭐 3% 내고 하나는 뭐 16점 몇 퍼센트 내서 합쳐서 20%면 나누기 2 해가지고 평균 수익률이 10%다 이렇게 내면 이상한 거죠. 평균 단순 평균 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공시하고 있거든요. 아, 그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가입자 수의 가중 평균에서 그렇겠네요. 그렇게 공시하는 식으로 바꿔놔야 사람들이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85%가 네. 3.3% 수익률이라면 평균은 10% 훨씬 아래로 갈 그렇죠. 수밖에 뭐 없죠. 3.3 곱하기 0.85를 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나머지 비율도 이렇게 그렇죠. 계산을 해서 수익률을 제시를 해줘야 아. 왜곡된 정보를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런 수익률 공시 방법도 좀 바꾸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을 내가 바꾸고 싶은데도 원리금 보장 상품 정기예금 만기 있죠. 네네.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속된 수익을 못 못 받잖아요. 받아요. 받잖아요. 예. 이 문제 때문에 바꾸고 싶어도 잘 못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못 갈아탄다. 처음에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정해놨더니 이거 바꾸려면 만기 돌아올 때까지 3년씩 기다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해지했을 때 페널티가 너무 크다. 이 부분 조금 조정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페널티가 그렇게 크지 않게끔 좀 조정하는 이런 부분들 좀 손질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같습니다. 근데 이제 퇴직연금 그 제도 개선 방안 마련보다 먼저 시행되는 게 4월부터 지금 말씀하신 모든 디폴트 옵션의 상품 명칭을 변경한다는 건데
상품 명칭을 어떻게 변경한다는 거지? 또 변경을 왜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일단 금융회사마다 퇴직연금 사업하는 금융회사마다 우리는 디폴트 옵션 상품을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하고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요. 네. 그 상품이 7개에서 한 10개가 되는데 그 상품을 위험 등급별로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이렇게 아까 나눠놨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위험이란 말 들으면 어떤 생각 들으세요? 괜히 피하고 불안해지잖아요. 싶죠. 일단 피하고 그러니까 싶고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초저위험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그 말 생각하는 거지. 자체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 조금 문제가 있어라는 그렇죠. 느낌, 뉘앙스가 들어있다라고 네. 해서 이거를 조금 부담으로 바꾼 거 어떨까요? 용어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예. 4월 1일부터 이제 바꾸는 예. 건 뭐냐면 초저위험을 그냥 안정형, 안정형. 예. 안정형, 그다음에 저위험 같은 경우를 뭐 안정투자형, 안정투자, 중위험을 중립투자형, 그다음에 중립투자. 고위험을 적극투자형. 그러네요. 요게 이런 식으로 맞네요. 하는 게 예. 투자라는 말 자체에 어차피 불확실성이 그렇죠.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용어를 좀 바꿔놓는 것들의 필요성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물가 인상이라고 했을 때보다 물가 현실화 야. 이러면 이제 예. 이렇게 오르는 것 같지가 않은데 실제 오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아. 그런 또 용어에 또 힘이 있습니다. 자, 네. 이슈가 뭐니? 오늘은 노후 대비 연금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상담 사연이 도착해 있기 때문에 요거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차 공무원으로 직장 생활 내내 꾸준히 월급을 모아왔습니다. 여기에 대출받은 돈을 보태 몇 년 전 집을 마련했죠. 그리고 대출 상환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빚도 착실히 갚아온 덕에 최근 모두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직 40대지만 노후 준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소득 절반을 저축하려는 목표를 세웠고요. 단순히 예금 적금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걸 잘 알아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이른바 ISA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이 연금 저축 등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투자 경험은 없습니다. 참고로 43세인 제 월 수입은 290만 원입니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800만 원이고 월 지출은 150만 원입니다. 저는 어떤 노후 준비를 하면 될까요? 아직 결혼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금 박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네. 일단 43세인데 아직 결혼 안 하셨으면 조금 정년기 지나셨네요. 네. 10년 차 공무원. 네. 네. 굉장히 그 목표도 분명하신 것 같고 네. 열심히신 것 같아요. 일단 딱 들어보니까 잘하고 계신다. 근데 저 소득 절반을 저축한다. 대단하신 거죠? 이건 네, 그래서 대단하시네. 뭐 그냥 있어도 잘하실 것 같은데 이제 네. 좀 숟가락 하나 얹어서 조언을 드리자면 네네. 이제 이분이 이제 공무원 10년 차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된 걸 적용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연금도 많이 받고 퇴직하자마자 연금 받는다고 일단 알고 있는데 1996년도 이후에 임용되신 분들은 2016년에 공무원 연금법 개정하면서 네. 퇴직 시기에 따라서 이제 연금 수령 연차가 늦춰져요. 60세에 퇴직하더라도 조금 늦게 받는데 2033년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은 65세부터 아마 받을 겁니다. 네.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 공무원 연금 개시할 때까지 공백이 발생하잖아요. 소득 공백에 대비한 대비를 일단 하실 필요가 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연금 저축 같은 상품이나 IRP 같은 상품들을 가지고 꾸준히 지금부터 불입을 하면 네네. 그거 가지고 이제 소득 공백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고 네. 소득 공백 기간이 지나면 이제 공무원 연금을 개시해서 받으시면은 네. 되니까 그 전략을 일단 한번 세워보신다. 소득 공백 기간에 네.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랑요. 네. 두 번째 이제 이분이 비혼이시잖아요. 네. 비혼이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혼자 살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 건강해야 되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는 월급하고 연금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직장 잘 다니고 퇴직하고 공무원 연금 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건강. 건강. 건강이 예. 혼자 사는 사람한테 건강이 안 좋다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이게 치료비를 발생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네. 약간 큰 질병이 있을 때는 이게 소득이 단절되는 이슈들도 그쵸. 발생할 수 예.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분한테는 좀 조언 드리고 소득 기간 동안 실손의료보험 같은 거는 한번
있는지 점검을 네네네네. 해가지고 병원비에 대한 대비들도 해놓으시고요. 혹시나 모르니까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들도. 저희 어제 돈 이슈라는 코너에서 승문규 팀장님이 요거 전문으로 하시는데 그거 좀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 네. 이렇게 세울 때는 이제 연금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고 이 부분 내가 생각하지 네. 않았던 네. 일이 일어났을 때는 모든 계획이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그렇죠. 기본적인 준비를 하실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연금 계획으로 해서 공무원 연금액이 그 이전에 있던 선배님들보다 좀 적게 받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축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금을 쭉 꾸준히 불입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소득의 절반까지를 저축한다 그러면 일단 연금 저축하고 IRP에 한 해 저축할 수면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게 한 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보시니까 비정기 수입이 한 800만 원 정도 있으시니까 네. 이걸 이제 가능하면 연금 재원으로 모아두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약간 네. 부족한 거를 이제 12월 정도 돼서 900만 원 한도 못 채웠으면 내가 불입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하시면 그 돈이 적지 않은 돈이 모일 겁니다. 아, 네. 900만 원씩 10년 하면 이자까지도 1억 정도 모이는 네. 거거든요. 근데 한 네. 17년 정도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 돈만 해도 2억 넘는 돈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러네. 시간과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착실히 해나가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ISA 계좌도 본인이 이야기는 하셨는데 이 계좌는 투자 계좌로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산 관리 하려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국내 주식 뿐만 아니라 뭐 펀드, ETF 같은 거 다 투자할 수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네. 요 계좌는 한 해에 최대 2천만 원까지 5년 동안 1억을 넣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200만 원 또 서민형 해당되시면 한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 부를 수 있는 계좌거든요. 네. 그래서 요 계좌를 활용해서 투자 계좌로서 이제 자산을 조금 키워가면서 내 자산을 불리는 연습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하시면 지금 뭐 계획하신 대로 하시면 잘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슈가 뭐니 수요일에 함께한 이 시간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와 함께 연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만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변기, 하수구, 싱크대 막혔을 때 부르는 곳은? 정답! 백원관리사! 하수구 고압세척, 누수탐지, 누수공사 잘하는 곳은? 정답! 백원관리사! 백원관리사는 바가지 요금이 없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즉시 출동! 1644-0127 1644-0127 백원관리사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 시민이 부르시는 곳 어디든 우리 의회가 바로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광역의회 최초로 만든 현장 민원 담당관이 일상의 어려움을 말끔히 치워드리겠습니다. 적시의 예상과 조례로 여러분의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시민보다 먼저 걱정하고 가장 늦게 안심하는 우리 의회와 함께라면 내일은 봄입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핫한 시사와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한낮의 시사살롱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평일 오후 1시 15분 상암동 살롱에서 시사 한잔 하세요. 저는 굿모닝 굿나이프 진행자 양돈사모 양수진이었습니다. 네, 이슈앤피플 수요일 코너 3부 순서 이슈가 뭐니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와 함께 연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시 퇴직연금 얘기를 좀 돌아가 보면은 은행도 증권사도 보험도 다 퇴직연금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업권별 퇴직연금의 상품 가입 시 좀 장단점을 좀 비교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업권마다도 차이가 나고요. 업권 내에서도 좀 차이가 나거든요. 네. 업권 내에서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을 상품을 사는 걸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드려요. 네. 과일 바구니 하나 산다라고 비유를 해드려요. 네. 그 과일 바구니 안에 어떤 과일을 담을지는
내가 정하는 내가 정하는 거거든요. 거죠. 과일 바구니는 퇴직연금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예. 그 과일 하나씩 넣는 거는 그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럼 그 상품 중에 사과도 있고 배도 있듯이. 그럼 여러 개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 사과만 좀 사과만 다 담을 수도 네, 있고 네. 배가 좀 배만 다 담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사과 섞을 2개, 수도 배 있고. 3개 이렇게 네. 쓰는 건 자기가 정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걸 내가 고르기 힘들면 금융회사가 기본적인 세트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하는데 그럼 과일 가게 할 때 우리가 뭘 고르냐 그러면 신선한 과일을 네. 제때 제대로 공급해주는 데를 찾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금융회사 네, 선택도 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상품을 제때 좋게 공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서비스 같은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네. 이제 예를 들면 상품의 다양성으로 놓고 보면은 증권사가 제일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증권사가. 투자 상품까지 되게 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이제 퇴직연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관심 많은 게 ETF 투자 되게 관심 많으시거든요. 아, 예. ETF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서비스는 가능한데 네. 은행하고 보험사 중에는 일부만 되고요. 증권사는 아. 대부분 다 ETF 거래가 되는데 예. 은행, 보험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밖에 거래를 못 해요. 실시간 거래가 안 돼. 아, 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예. 증권사 같은 경우는 주식처럼 똑같이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은행보험사를 이용할 이유가 없네요. 근데 뭐 ETF라면. 또 사람마다 장단점이 뭐 어차피 ETF 거래 하루에 몇 번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대로 머물러 계신 분도 있고 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은 기왕에 운영하는 거를 좀 바꿔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퇴직연금제도 회사에서 뭐 은행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이런 다 선정을 해놓은 데서는 네.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변경할 수 있는 기한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변경을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 가입한 IRP 같은 경우는 이동 제도가 있으니까 네. 그냥 금융회사 가서 그냥 옮기시면 할 수도 있고 요새 모바일로도 옮기는 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퇴직연금 가입자분들이 잘 운영만 하면은 수익률도 잘 나오고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할 텐데 요거는 솔직히 어렵죠. 예. 퇴직연금 운용에 대해서 글쎄 이거를 전체적인 팁을 주셔야겠죠. 맞출 수 없으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참 포괄적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네. 자산운용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정기예금 정도 수익률에 만족하면 정기예금 상품 고르면 되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이 대부분 그 정도에 만족은 못 하세요. 그럼 스스로 잘 못하시는 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뭐 자기가 상품을 막 골라가지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네네. 이제 대신 투자할 수 있는 상품군, 그러니까 바구니를 잘 골라야 되고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들이 미리 세팅돼 있는 걸 고르든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저는 어떤 상품이 좋다 나쁘다보다는 투자의 행동이 문제가 일으킵니다. 투자의 행동. 예를 들면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예. 예를 들면 최근 2월달, 3월달에 미국 증시가 되게 안 좋았고 그랬죠. 우리나라 증시도 안 좋았죠. 네. 그때가 되게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떨어지는 장 보면 겁이 나서 가지고 있는 거 자꾸 줄어들어 겁나서 팔아버리면 네. 다음 날 또 오르거든요. 그러면 올라갈 때 사람 마음이 큰일 났다. 다시 사야 되나? 여기서 맞아요. 또 사면 또 꼭대기 또 샀다가 맞아요. 다음 날 또 빠지면 이거 한 두세 번 반복하면 시장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해서 그렇게 많이 변동이 없었는데 네. 내 계산은 그렇죠. 떨어졌을 때 팔고 너무 손실이 올랐을 때 많죠. 사고 떨어졌을 때 팔고 이거 두세 번만 하면 계산 손실이 너무 커집니다. 예. 그래서 자산 관리하실 때 퇴직연금은 장기 상품이니까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그 장기간 운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급적이면 덜 쳐다봐야 됩니다. 네. 덜 쳐다봐요. 너무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그 계속 쳐다보면 사람들은 부안해동 하게끔 쫄려요. 돼 쫄려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비 안 할 수가 없죠. 자산 배분을 잘 해놓고 가급적이면 좀 덜 봐라. 안정적으로 덜 보고 일에 집중하면서 계좌에 들어가는 돈을 늘리는 게 네. 중요합니다. 네네. 자,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박주민 의원 모셔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제 우리 국민연금 개혁하는 거 정부가 네. 여야가 이제 그 국민연금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 이제 받는 돈이죠. 40에서 43% 조정하는 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연금 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모수 개혁과 관련한 여야 협상 결론됐지만 뭐 이제 잘 될 거라 하는데 이 과정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이대로 두면 국민연금 적립금이 언젠가는 고갈돼 버릴 거니까 제도 개선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방향성을 보면은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네. 연금액도 조금 더 받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는 돈은 9에서 13% 정도로 올리는 거고 잠정 합의됐던 게 네. 그리고 받는 거는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 정도 올리면 이게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그러면 내는 돈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연금액이 늘어나는 거는 조금 덜할 겁니다. 네. 그래야지 개혁의 목표가 달성되는, 그렇겠죠? 그래야지 예. 이제 자산이 조금 안정되고 고갈되는 속도는 조금 늦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한꺼번에 올리면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보험료 내는 거를. 그쵸. 그래서 이제 잠정 합의된 내용 상에서는 보면 이제 보험료율을 이제 내년부터 이제 막 합의가 된다 그러면 이제 0.5% 포인트씩 올려나가는 식으로 해서 이제 2033년이 되면 한 13%가 되는 식으로 올려나가겠다. 네. 그리고 소득 대체율도 지금 현재 40%를 향해서 낮춰지고 네. 있는데 이거 네.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43%까지 올려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길 두고 비판이 좀 많은 게요. 이게 고갈 시점을 늦추는 데는 효과를 볼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또 청년과 같은 미래 세대한테는 너무나 큰 부담이라 여기에 대해서 벌써 우리는 이거 반대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가입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자기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합의를 예. 보기가 쉽진 않은데 이게 아니라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제가 보기엔 이게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 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그런 될 것 같아요.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괜찮은. 조금 시간을 벌고 구체적인 논의 계획을 세워서 이제 국민들 간의 합의를 좀 더 얻어낼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저희 청취자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네. 0404님 주셨는데 저는 이혼한 이후부터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전 남편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이를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금공단에 알아보니까 전 남편이 현재 노령연금으로 매달 120만 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 중 60만 원, 그러니까 연으로 치면 720만 원인데 이 정도는 자기 몫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연금 수급권이 발생 후에 5년이 훌쩍 지나 제척 기간 만료로 소멸된 상태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라고 주셨는데. 일단 이게 분할연금 제도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분할연금 뭐냐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에 결혼 생활을 같이 했던 혼인 생활을 같이 했던 분이 이게 국민연금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그 이혼한 배우자가 가입한 기간이 예를 들어 30년인데 같이 결혼한 기간이 10년이었다 그러면 3분의 1은 같이 형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50만 원을 받으면 3분의 1이면 50만 원의 부분은 이분은 120만 원이니까 한 40만 원 정도. 그 정도 돼요. 예. 그러면 공동으로 형성한 게 네네. 되니까 3분의 1이면 그 금액의 절반 정도를 분할 청구하면 받는 거거든요. 40만 원의 절반이요? 네, 왜냐하면 같이 형성한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나눠 받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렇다고 이제 이혼한 배우자가 계속 분할 청구가 언제 올지 모르고 계속 기다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척 기간이라는 걸 두는 건데. 제척 기간이라는 게 무슨 5년.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수급할 조건을 갖췄고 나도 이제 국민연금을 수급할 나이가 됐고 이 조건이 다 만들어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척 기간이요. 그게 이미 지나가 버렸으면 이제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혼한 사람들 입장에서 몇 년 뒤에 있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거 다 달력에 기록해놨다가 글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요즘 이제 어떤 제도가 있냐면 선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이혼하는 시점에 미리 신고해놓으면 조건이 갖춰졌을 때부터 이제 나눠서 받는 제도도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하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그럼 일단 될 겁니다. 0404님께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일단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일단 공단에 한 번 더 확인은 해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5년이 이미 지났으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하시겠다. 자, 5230님, 저는 4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 월 600만 원 정도고요. 노후에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으로만 월 100만 원을 수령하는 게 목표입니다. 65세부터 100만 원씩 연금을 받으려면 매달 얼마를 저축해야 될까요? 또 뭐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다른 방법인데 보통 이제 보험회사 연금 보험 같은 상품을 가입하면 1억 정도를 넣었을 때 한 종신형으로 받아 한 30만 원 내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요즘 나오고 있는 이제 상품 중에 월 배당 ETF라는 상품들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분배금을 지급을 해주는데 분배금 지급률이 뭐 작게는 3%에서 많으면 10몇 %까지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한 10% 정도 되는 거면 1억 정도를 넣어놓으면
100만 원 정도는 1년에 월에 나올 수 있잖아. 네. 근데 이건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네. 원본이 변동되면 분배금도 그렇구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확실한 건 아니라서 거기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떤 상품에 내가 운영하는 게 적합한지는 네. 조금 더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마지막 사연 드리겠습니다. 4411님,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55세 가장으로 은퇴를 앞두고 걱정이 많습니다. 어렵사리 마련한 시가 7억 원 정도의 구축 아파트가 있지만 대출을 갚느라 통장 잔고는 5천만 원 정도 남았고요. 정년을 채운다 해도 1억 원 정도의 퇴직금에 노부부가 의지에 3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니 정말 막막합니다. 혹시 소유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하는 건 괜찮을까요? 또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살펴야 할 유리한 혜택 같은 것들은 없나요? 라고 주셨습니다. 뭐 주택연금은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그렇죠. 제도인데 네. 조건은 이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55세 이상, 네.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이신 분은 살고 있는 집 담보로 맡기시는 되네요. 게 네. 조건은 네. 되시는 것 네. 같고 일단은 이제 가입 당시에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책정이 되거든요. 네. 그럼 집값이 당연히 비싸면 연금은 많이 받을 수 많겠죠. 있어요. 네. 정말 최근에 집값 막 상승기에 있으니까 네. 좀 더 오르면 신청해야지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들은 알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연금 받고 나서 나중에 상환하실 때는 집을 매매 팔아서 갖기는 하는데 네. 남는 돈 있으면 부채 갖고 남는 돈 있으면 자녀나 아니면 지정한 수익자한테 네, 할수 있죠. 돌려주니까 그런 거 알고 너무 계시면 좋은 될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자, 이슈가 뭐니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